네, 안녕하세요. 2023년 스포츠 지도사 2급 시험 문제, 스포츠 윤리 문제를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20문제 중에서 먼저 1번부터 10번까지를 이번 비디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1번, 스포츠맨십 행위가 아닌 것은 했습니다. 스포츠맨십이란 것은 굉장히 큰 개념인데, 뭐, 승리에만 집착하지 않고 패자를 위로하고 또 승자를 축하하고 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2, 3, 4번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악의 없는 순수한 경쟁. 예, 경쟁을 하긴 하는데 내가 뭐 상대방을 어떻게 해코지해야겠다 뭐 이런 게 아니죠. 예, 정정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하겠다는 거니까 그게 악이 없는 경쟁이죠. 말이 되고요. 3번은 패배에 대한 겸허한 수용. 자, 시합을 했는데 상대방과 내가 정정당당하게 시합을 해서 질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그 결과를 또 수용하는 것도 예, 스포츠맨십의 하나입니다. 당연히 해당하고요. 4번을 보시면은 승자에 대한 아낌없는 박수. 3번과 4번은 뭐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겠죠. 승자를 축하해주죠. 패자가. 물론 뭐 속은 쓰리지만 예, 그래도 상대방이 더 열심히 해서 더 잘해서 이겼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축하하고 뭐 다음번엔 나도 이기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마음을 먹으면 되니까요. 2, 3, 4번은 모두 스포츠맨십에 해당하는데 자 그럼 1번은 왜 안 될까요? 예, 스포츠 경기를 하다 보면은 그 승리를 한 사람이 굉장히 기뻐하면서 이렇게 그 셀러브레이션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거를 뭐 우리가 잘못 얘기해서 세레모니라고 합니다만은 그것은 예, 세레모니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셀러브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런 축하 행위를 하는데 이제 그러다가 그게 좀 지나쳐서 상대방을 뭐 자극한다든가 뭐 위협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스포츠맨십과는 좀 거리가 멀죠. 예, 그거는 약간 좀 좋지 않은 행동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답은 1번이죠. 1번은 스포츠맨십에 해당하는 행위가 아니고 이게 그러니까 무슨 뭐 그 규칙에서 정해놓고 이거를 금지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시면은 여기 뭐 종목에 따라서 이름이 약간 다른데 그 미식축구, 풋볼에서는 이것을 이제 unsportsmanlike conduct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스포츠맨 같지 않은 행동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taunting이라고 해서 이제 상대방을 위협하는 듯한 예, 그런 행위 예, 이런 것들은 이제 금지하고 그 페널티를 주기도 합니다. 또 재밌는 것이 여기 세 번째에는 excessive celebration이라는 건데 이것도 미식축구에 있어요. 뭐냐면은 그 점수를 내거나 뭐 상대방을 쓰러뜨리고 나서 막 그 과도한 축하 행위를 한다든가 예, 이게 뭐 상대방을 약간 그 조롱한다든가 흉내내는 듯한 행동을 하면서 축하하는 것은 이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규칙으로. 그래서 이런 경우 벌칙을 받을 수도 있거니와 기본적으로 스포츠맨십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예,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답은 1번. 자, 2번. 보기에서 스포츠에 관한 결과론적 윤리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라는 얘기인데요. 결과론적 윤리관이 있고 또 의무론적 윤리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상반되는데 결과론적 윤리관은 뭐 여기 보기에 있는 거를 일단 생각하지 않고 말하면은 어, 과정보다는 결과가 중요하다 이거죠. 예. 어떠한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이겨야 된다. 뭐 이런 쪽에 그 사고방식이 결과론적 윤리관이고 반대로 의무론적 윤리관은 예, 뭐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예, 과정과 절차가 중요하다. 스포츠맨십을 강조하고 이런 쪽이 의무론적 윤리관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그 대전제를 머릿속에 놓고 보시면은 자, 기억은 뭐죠? 경기에서 지더라도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이기는 것보다는 예, 규칙을 지키는 과정 이것을 중요시한다는 거니까 이것은 예, 의무론적에 더 가깝다고 봐야겠죠. 기억은. 예. 그래서 여기선 답이 안 되겠죠. 니은 개인의 최우수 선수상 수상보다 팀의 우승이 더 중요하다. 자, 이거는 뭐 약간 좀 예, 그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데 뭐 개인이 그
좋은 성적을 내고 상을 받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그보다는 팀의 승리가 더 중요하다는 거니까 이것은 결과론적 윤리관으로 봐야겠습니다. 과정보다는 결과니까요. 디귿, 운동선수는 과정보다 승리가 중요하다. 이건 전형적인 그 결과론적 윤리관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일단 니은 디귿이 정답이고 디귿이 리을을 봅시다. 마지막으로 페어플레이를 중시하기 때문에 불공정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그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시하는 의무론적 윤리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역과 리을은 의무론적 윤리관에 해당하고 니은과 디귿은 결과론적 윤리관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답은 니은과 디귿인 3번이 되겠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결과론적 윤리관이란 결과나 승리 그 자체보다는 과정과 내용을 중요시하고 그래서 그 반대쪽에 의무론적 윤리관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은 니은과 디귿을 포함하는 3번으로 보시겠습니다. 다음 3번. 자, 스포츠에서 나타나는 인종차별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거죠. 인종차별이라는 것이 그 일상생활에도 있습니다만은 스포츠에서도 나타납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자,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나타나지 않는가를 보시면은 1번을 보시면은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우수한 외국 선수를 귀화시킨다. 자, 이것은 인종차별이 아니고요. 오히려 인종차별을 그 약화시키는 그 반대되는 개념이죠. 인종차별을 한다면은 오히려 뭐 훌륭한 선수가 있어도 배제시켜야겠죠. 그런데 이것은 그것이 아니라 그 국적이나 뭐 인종에 관계없이 잘하는 선수는 우리 팀으로 받아들이겠다 이러는 포용적인 자세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1번은 적절하지 않고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2, 3, 4번을 보시면은 이게 모두 그 인종차별을 그 일으키는 사례들인데 개인의 그 운동 기량을 인종 전체로 일반화시켜서 편견과 차별을 심화시킨다. 이게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흑인 그 운동선수가 있는데 굉장히 그 점프력이 좋다든가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합니다. 물론 그게 그 선수의 뛰어난 운동 능력을 칭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잘못하면은 그 흑인들은 뭐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굉장한 운동신경을 갖고 태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일반화시킬 이게 스테레오타이프라고 하죠 영어로 그런 편견과 차별을 만들 염려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3번 스포츠 미디어가 이런 그 인종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재생산한다는 건데 이게 그 의도하지 않았어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TV 중계를 할 때 월드컵 때 우리가 보면은 뭐 남미 선수들은 다혈질이라서 신경질적으로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그 얘기를 한다든가 물론 뭐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그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좀 조심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은 우리가 어린 시절에 특히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은 그게 이제 진실인 것처럼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건 좀 조심해야 되죠. 4번 일부 관중들이 노골적으로 인종을 비하하는 모욕 행위를 하기도 한다는 얘기인데 이건 뭐 우리가 많이 보고 있죠. 유럽 축구에서도 그 뭐 바나나를 던진다든가 뭐 이런 그 관중들의 모욕 행위가 있고 뭐 과거에 그 미국의 메이저리그에서 최초의 흑인 선수였던 제키 로빈슨이 1947년도에 메이저리그 데뷔했을 때도 뭐 엄청난 그 관중들의 야유라든가 뭐 살해 위협 이런 것들을 견디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가 뭐 많이 없어졌습니다만은 지금 아직도 남아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답은 1번으로 봐야겠죠. 2, 3, 4번은 뭐 안타깝지만 지금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답은 1번. 왼쪽에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이번 그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탁구 선수 전지희 선수가 있잖아요. 이 선수가 원래 이제 중국 사람이었는데 그 한국으로 귀화를 했죠. 그 뛰어난 성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으로 귀화를 해서 또 금메달을 따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4번
스포츠 윤리 이론 중 덕윤리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덕윤리가 어떤 거냐? 덕윤리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덕을 강조하는 겁니다. 덕이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virtue인데, 우리가 그 일상생활에서도 덕이 있는 사람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스포츠맨십하고 뭐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스포츠맨이 있는 사람, 맨십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덕성이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상대방을 그 위로하고 존중하고 뭐 개인적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고 규칙을 지키고 이런 모든 행위들이 다 이제 덕을 지키는 건데, 자, 여기서는 이제 덕윤리에서 좀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이거 3번이에요, 3번. 3번을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어떠한 행위를 하는 선수가 되어야 하는가 보다 무엇이 올바른 행위인지를 판단하는 데 주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3번은 설명이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덕윤리라는 것은 이것과 함께 또 두 개의 그 윤리 체계가 더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그 의무론적과 결과론적, 좀 전에 얘기했었던 거, 그게 있는데, 그 두 개는 어떤 것이 올바른 행위인지를 따집니다. 그런데 덕윤리는 사실 그 두 개와는 약간 결을 달리해서, 야, 무엇이 올바른 행위인가, 이게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게 덕윤리와 그 의무론, 결과론의 결정적인 차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그래서 여기 3번을 보시면은 이게 반대로 돼 있어요.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죠, 이게. 하지만 이제 1, 2, 4번을 보시면은 이것은 다 그 덕성 혹은 스포츠맨십을 가진 사람들의 일반적인 그 모습입니다. 1, 2, 4번. 다 뭐 그 맞는 말이고 올바른 행동이죠. 근데 3번을 보시면은 이게 반대로 돼 있다. 그게 이 문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덕윤리는 덕성을 강조하고요. 또 무엇이 올바른 행위인가 보다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여기 3번은 그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고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정리를 좀 해두셔야 돼요. 세 가지의 윤리체계, 의무론적 윤리체계, 결과론적 윤리체계,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덕윤리체계, 이렇게. 덕론적 윤리체계라고도 합니다. 뭐 그거를 빼서 덕윤리라고도 하고. 자, 4번까지 했고요.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스포츠 윤리의 역할로 적절한 것으로만 고른 것은, 스포츠 윤리라는 것이 무엇이냐, 어떤 그 학문이냐, 이거죠. 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있는데, 자, 여기서 기역, 맞습니다. 스포츠 상황에서 어떤 행동이 옳고 그르냐를 판단할 수 있는 원리를 탐구하는 이제 학문이고 과목인데, 맞습니다. 기억. 니은. 자, 니은을 보시면은 스포츠 현상을 사실적으로 기술하는 방법을 탐구한다. 기술한다고 할 때 여기서 기술은 한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적어서 설명한다는 뜻입니다. 그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description이죠. 설명하는 거. 적어서 설명하는 거. 기술, 이런 뜻입니다. 이게 뭐 테크놀로지의 기술이 아니고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겠어요? 그 역사학이죠. 스포츠 역사학 혹은 뭐 체육사. 니은은 그 얘기고, 디귿, 스포츠 현상의 미학적 탐구. 미학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아름다움이란 뜻인데, 아름다움을 연구한다는 것인데, 스포츠를 보다 보면은 이렇게 아름다움과 연결되는 것이 있어요. 뭐 피겨 스케이팅이나 이런 종목에서의 그 동작 같은 거 보면은 굉장히 기술적으로 뛰어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아름답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 동작이 아름답잖아요. 인간의 그 춤사위라든가 이런 모습이. 또 뭐 그게 아니더라도 예전에 그 농구 선수들이, 마이클 조던 같은 농구 선수들이 이 중력을 거스르면서 공중에 떠서 거기서 몇 차례 그 몸을 비틀면서 슛을 성공시키는 모습은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는 게 미학적인 탐구고, 이것은 그 미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그 철학의 그 하나인데, 그래서 이건 미학으로 봐야겠죠. 디귿은. 자, 리을 역시 기역과 마찬가지로
스포츠 윤리에 해당하는 겁니다. 윤리적 원리와 도덕적 덕목에 기초하여 스포츠인에게 요구되는 행위를 탐구한다. 더할 나위 없이 맞는 설명이죠. 그래서 기업과 리을. 그래서 답은 이제 2번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니은은 체육사 고요. 디귿은 미학,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에스테릭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6번. 자, 보기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는 무엇인가? 칸트, 임마누엘 칸트에게 도덕성의 기준은 무엇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에 의하면 이 페어플레이도 무어가 없으면 도덕적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거는 글쎄요, 이걸 모르면 아마 좀 쉽지 않을 텐데, 정답을 말씀드리면 이제 선의지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것 중에 선의지라는 것은 우리말로 풀이를 하면은 이 선자가 착할 선자도 되고 좋을 선자도 되니까 뭐 좋은 의지, 착한 의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칸트의 그 주장에 따르면은 어떤 것이냐면 그 자체로 선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조건 선한 것이에요. 그 자체로 선한 것이고 그래서 당의, 마땅히 해야 하는 것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답은 이제 선의지예요. 2번이 답인데, 자, 그러면 이제 다른 것들을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뭐 행복. 글쎄, 이거는 뭐 아니고요. 이게 좀 행복과 실천 여기 1번, 4번은 그 보기 4개를 맞추려고 이제 지어낸 말이고 좀 약간 억지스럽고요. 그 대신에 이제 가원 명령과 정원 명령을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이제 보기 3번에 가원 명령이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선의지가 있고, 그것은 그 자체로 선한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한다 이건데 그래서 나온 말이 뭐냐면 정언명령이라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죠. 정언명령. 자, 이것은 뭐냐면은 그 결과에 관계없이 행위 그 자체가 선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하는 도덕적인 명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칸트에 따르면 정언명령이 있고 그 반대말로 가언명령이 있습니다. 정언명령은 무조건 해야 하는 겁니다. 조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언제나 무조건 뭐 부모님 말씀을 따라라 이런 것들 이런 거는 정언명령이에요. 그런데 가언명령이란 것은 어떤 조건이 있고 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 건 가언명령이라고 합니다. 뭐 가건물 가계약 같은 임시의 의미가 있으니까 가언이 뭐 이런 거죠. 가언명령이란 것은 뭐 성공하고 싶으면 뭐 부지런하게 살아라 이런 것들 조건이 있잖아요. 그냥 무조건 부지런하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무슨 그 조건이 있는 거죠. 성공하고 싶어? 그러면은 부지런하게 일해.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그 명령은 조건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원 명령이라고 하고 정원 명령은 도덕적으로 이게 뭐 완전 무결하고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칸트의 도덕성의 기준은 그래서 정원 명령이에요. 가원 명령이 아니고. 그래서 보기에는 가원 명령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3번에 그것은 이제 이런 뜻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답은 선의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6번. 칸트의 이 철학 체계는 그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의무론적 윤리 체계의 바탕이 되었다. 뭐 이렇게까지 또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반면 앞서 살펴봤던 결과론적 윤리 체계는 뭐죠? 그거는 그 나중에 뭐 여러분이 공부하시게 될 그 제레미 벤담과 존 스튜어트 밀의 그 공리주의로 연결되죠. 뭐 그런 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종종. 자, 7번. 도핑 중에서 유전자 도핑이란 게 있습니다. 스포츠 선수의 유전자 도핑을 반대해야 하는 이유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유전자 도핑이라는 거는 이제 뭐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고 또 나타날 수도 있는 그 문제점인데 그 인간의 뭐 유전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작을 해서 그 선수의 그 실적, 퍼포먼스, 경기력 이것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에요. 이게 글쎄요, 뭐 정도나 이 경우에 따라서 뭐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상당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윤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또 스포츠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반대하는 측이 있고요. 예. 그 사람들의 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고르라는 건데 여기서 이제 보기가 4개가 있거든요. 이 중에 어떤 게 맞냐 이건데 자 하나하나 읽어보는 수밖에 없죠. 이건 뭐 선수의 신체를 실험 대상화하여 기계나 물질로 이해하도록 만들기 때문.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이제 그 인간을 어떤 그 도구화하는 거죠. 예. 그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을 그 존엄성을 가진 그 하나의 개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기계나 예, 그 도구처럼 생각한다는 거니까 이거는 예, 반대할 만한 이유가 됩니다. 기억은. 예. 니은 그 유전자를 조작한 인간과 그렇지 않은 인간, 즉 자연적 인간 사이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가 지금 본격적으로 발생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엔 아직까지는 제가 뭐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죠. 뭐 영화 같은데 보면은 예전에 뭐 블레이드 러너 이런 영화 보면은 예, 이런 일이 있긴 합니다만은 앞으로는 모르겠는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앞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죠 분명히. 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건 좀 아직 보류를 해놓읍시다. 예. 니은은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예. 자, 그리고 디귿 리을 역시 보면은 예, 말이 됩니다. 반대할 만한 이유가 돼요. 그 취지는 뭐 기억이나 다 비슷하죠. 인간의 본질을 훼손하고 존엄성을 부정하기 때문이다. 또 선수를 우생학적 개량의 대상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자, 우생학이라는 것은 이제 20세기 초반에 주로 그 유행했던 생각인데 이게 무슨 사회 진화론이라든가 인종주의와도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그 인간 중에 그 뛰어난 개체는 살려두고 뭐 열등한 심지어는 뭐 장애가 있다든가 이런 사람은 뭐 제거한다든가 이런 그 좀 끔찍한 그 생각을 했던 그 적이 있잖아요. 인간이 뭐 유태인을 학살했다든 했던 나치라든가 뭐 그밖에 인종의 바탕을 둔 살상 그 제노사이드 같은 것들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우생학이라는 것은 이제 지금은 이제 용서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걸로 돼 있죠. 예. 뭐 모든 인류는 똑같이 존엄하니까요. 자, 그런데 이 선수를 우생학적 개량으로 만든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유전자 도핑을 해서 굉장히 경기력이 뛰어난 선수를 개량 혹은 개발했다고 한다면 나머지 인간은 뭐 열등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하여튼 약간 윤리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예. 자, 이제 기역, 디귿, 리을은 확실한데 예, 니은이 좀 애매하죠. 예, 아직은 여기까지는 안 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뭐 어쨌든 가능성은 있고 자, 그래서 기역, 디귿, 리을이 있는 보기가 있나 봤더니 없어요. 예. 기역, 니은, 리을 이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어, 4개가 다 포함되어 있든가 아니면 기역, 디귿, 리을이어야 되는데 예, 기역, 디귿, 리을은 없고 그래서 4개가 다 포함되어 있는 그 4번을 답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도핑에 관한 문제가 이제 종종 시험에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특히 그 유전자 도핑, 기술 도핑 이런 것들로 넘어갔어요. 예.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시험에 나오니까. 자, 8번. 정의의 유형. 이것은 이제 존 롤스라는 학자가 그 정의론이라는 책에서 쓴 정의의 유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3가지를 여러분들이 다 알아두셔야겠죠. 그 개별적인 그 뜻,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스포츠에서 그 사례까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자, 여기 이제 보기의 내용을 보시면은 운동선수의 신체는 훈련으로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유전적 요인이 크다 이거죠. 그 예로 농구와 배구에서 선수가 이제 키가 큰 선수가 유리하잖아요, 훨씬.
그런데 이것은 타고난 우연성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스포츠 경기에서 이러한 불평등 문제에 어떤 정의를 적용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스포츠는 전적으로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자, 이거는 이제 하나하나 그 스포츠 사례를 통해서 그 정의의 종류, 유형을 한번 볼게요. 우선 절차적 정의가 있습니다. 절차적 정의라는 것은 어떠한 그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절차에 따라서 합의를 합니다. 구성원들이.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 예. 그래서 그렇게 합의를 했으면은, 예. 그 규칙에 따라서 결과를 정했을 때 그것은 정의롭다는 거예요. 예. 물론 뭐 제도가 불합리할 수도 있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은 이제 또 제도를 고쳐야겠죠. 예. 새로운 절차에 따라서. 하지만 일단 정했습니다. 뭐 법이라든가 규칙, 제도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그랬으면은 그걸 따라야 한다는 이제 그런 얘기죠. 예. 여기서는 이제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그렇죠? 예. 어떤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이 약간 불합리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예. 자, 분배적 정의 이게 조금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정의라고 한다면은 일단 공평하게 나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정의롭다고 생각을 하죠. 일반적으로 많은 경우에 형제가 있는데 뭐 피자가 두 쪽이 있으면은 형도 한쪽, 동생도 한쪽 이렇게 주는 게 제일 그 공평하고 정의로운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우리 인생이 그렇지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능력이나 실적이 뛰어난 사람한테 더 많은 것을 준다. 이게 정의롭다. 이런 주장이에요. 분배적 정의라는 것은. 이게 우리가 뭐 이런 일이 많잖아요. 우리가 그 같은 직장을 다녀도 그 직위나 그 업무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조금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그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심지어 같은 팀에서 그 뭐 농구팀이 있다고 했을 때 주전 선수는 뭐 더 많은 시간을 뛰고 후보 선수는 더 적은 시간을 뛰고 연봉도 주전 선수가 더 많고 이걸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올림픽 경기에서 더 좋은 연기를 펼친 뭐 피겨스케이트 선수에게 금메달을 주고 실수한 선수는 뭐 메달을 못 받고 이런 것들은 그 능력이나 실적에 따라서 그 대우를 달리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의롭다는 건데 이런 주장을 분배적 정의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것도 글쎄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뭘까요, 답은? 답은 이제 평균적 정의라고 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평균적 정의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기계적이고 중립적으로 정의를 실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직장에 뭐 직원이 10명 있다고 쳤을 때 10명의 그 뭐 능력이라든가 경력 뭐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뭐 일을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똑같이 월급을 준다고 쳤을 때 그러면은 평균적 정의가 되겠죠. 예. 또 스포츠에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 평균적 정의를 실천하는 경우가 스포츠에서 예를 들어서 양 팀의 골대가 똑같다든가 크기가 이건 당연히 평균적 정의가 되겠죠. 예. 또 그 수영을 하는데 각 레인의 길이나 넓이가 똑같아야 한다든가 이런 것들. 예. 뭐 축구 경기에서 전후반 그 코트를 바꾼다든가 이런 것들이 그 기계적이고 중립적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고 이것을 평균적 정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스포츠 경기에서 그 평균적 정의를 실천한다고 한다면은 양 팀의 뭐 평균 키가 똑같아야 한다든가 이런 식의 규칙을 만들어야겠죠. 하지만 이 보기에서 나왔듯이 스포츠 경기에서는 뭐 키가 크다고 그 선수를 뭐 벌을 주진 않습니다. 그 선수를 뭐 빼거나 너는 왜 이렇게 키가 크냐 줄여서 와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운동을 근육량이 많은 선수한테는 너는 왜 이렇게 근육량이 평균보다 높냐 근육량을 평균으로 만들어 와라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스포츠 경기에서는 이러한 불평등 문제에 평균적 정의를 적용하지 않고 그 이유는
전적으로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평균적 정의가 답으로 나왔고 4번이 답이고요. 절차적 정의, 분배적 정의에 대해서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시험에 요즘에는 거의 해마다 나오고 있어요. 이 문제가. 꼭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A 선수의 판단 근거가 되는 윤리 이론의 난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자, 그러니까 이제 A 선수가 판단의 근거로 삼은 윤리 이론이 뭔가를 먼저 알아야겠죠. 그리고 그 이론의 문제점이 뭐냐? 난점이란 얘기는 이제 그런 뜻이니까 잘못된 점, 문제점 이런 뜻이죠. 자, 보기를 읽어보시면은 자, 농구 경기 4쿼터 종료 3분 전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감독이 선수한테 의도적으로 파울을 하라고 지시했어요. 그래서 이 A 선수가 느끼기에 내가 이렇게 의도적인 파울을 하면은 팀 승리에 기여할 수 있겠지만 상대 선수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자칫 부상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이게 옳지 않은 거 아닌가? 뭐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죠. 그러면 A 선수는 어떤 판단 근거에 따라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보시면은 자, 감독이 이런 지시를 한 이유는 승리하기 위해서이고, 그것은 결과론적, 윤리 체계에 따라서 여기 윤리 이론이라고 돼 있죠. 결과론적 윤리 이론 혹은 결과론적 윤리 체계에 따라서 감독이 지시를 했는데 선수는 그거에 반대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길 수는 있겠지만 잘못하면 내가 이거 내 동료인 상대 선수를 다치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이런 내용인데 그것은 이제 이 선수는 그러니까 감독은 결과론적 윤리 이론, 선수는 의무론적 윤리 이론을 바탕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A 선수는 의무론적 윤리 체계에 바탕을 두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 이게 문제가 뭐냐? 의무론적 윤리 체계에 바탕을 두고 생각을 했을 때 문제가 뭐냐면은 이것은 상식적이고 양심적이고 보편적인 도덕 관념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을 보시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1번이라고 돼 있죠. 사회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게 왜 의무론적 윤리체계의 난점이 1번일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보셨듯이 개인이 팀보다는 개인의 바탕을 둔 생각입니다. 이 선수는 팀적으로 보면은 여기서는 파울을 하는 게 맞을 겁니다. 아무래도 감독의 지시이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팀 승리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는 파울을 하는 게 맞고 그게 이제 여기서 사회 전체라는 것은 뭐 팀으로 볼 수 있겠죠. 팀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수는 개인적으로 양심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래서 만약에 파울을 안 했다고 칩시다. 파울을 안 하고 경기가 끝났어요. 뭐 지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졌다면은 만약에 이제 들어갔어요. 벤치로 들어가면 감독한테 어떻게 했어요? 뭐 굉장히 크게 혼나겠죠. 너 내가 반칙하라고 그랬는데 왜 안 했어? 뭐 이렇게. 뭐야 뭐 너 혼자 잘났다는 거야 이 자식아 뭐 이러면서 뭐 옛날 같으면은 뭐 매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제 그런 얘기죠. 팀 승리보다는 내 양심을 지키겠다 뭐 이런 뜻이니까 1번이 답으로 볼 수 있고요. 2, 3, 4번은 이제 의무론적 윤리 체계의 특징을 설명한 것인데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도덕 직관과 충돌하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자, 이건 설명이 좀 약간 애매하네요. 좀 그런데 하여튼 그렇고요. 3번 행위의 결과를 즉각 산출하기 어려울 경우에 명료한 지침을 제시하지 못할 수 있다. 그렇죠. 이게 과연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뭐
팀 승리에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닐 것인가 이걸 잘 모를 때 그 판단하기 어렵죠 사실. 그거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도덕을 수단으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도덕 개념들과 양립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사실 의무론적 윤리체계는 그 도덕을 수단으로 인식하지 않죠.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죠. 그래서 이 문제가 비교적 어려웠습니다. 제가 보기에. 물론 이제 이게 그 AI 선수가 의무론적 윤리체계의 바탕을 두고 생각한다는 것부터 일단 알아야 되고요. 그 윤리체계의 혹은 윤리 이론의 난점,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또 생각해야 되니까 사실 두 개를 물어본 문제였어요. 이게 조금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는 문제였는데 1번이 그 명백하게 결과론적 윤리체계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뭐 1번으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답은 1번. 자, 10번.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 자, 이거는 뭐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스포츠에는 규칙으로 통제된 어떤 폭력, 여기 보면 다 어떤 폭력이니까 합법적 폭력이냐, 부당한 폭력이냐, 비목적적 폭력이냐, 반사회적 폭력. 비목적적 폭력이란 말은 좀 약간 좀 생소한 표현인데요. 아무튼 어떤 폭력이 존재하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은 복싱과 태권도 같은 종목에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있고 그 속에서 힘의 우열을 가리는 것이다. 그래서 스포츠에서 폭력은 용인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 이거죠. 승현이의 생각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은 야 스포츠라고 뭐 다르냐 이거죠. 스포츠에서의 폭력이 일상생활에서 폭력과 뭐 같지 기본적으로 같은 거다. 그래서 위에 그거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생각이 다른데 예진이의 생각은 그 우리가 생각하는 스포츠의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들 폭력에 관해서 그런 내용이 있고요. 승현이는 그보다는 좀 굉장히 좀 더 꼼꼼하다기보다는 까다롭네요. 더 보시면은 그래서 뭡니까 합법적 폭력이냐 부당한 폭력이냐 이게 좀 그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일단 보시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스포츠에는 어떤 종목에는 이제 그 자체로 폭력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어떻게 달리 표현하냐면 합법적인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듯이 복싱, 태권도 이런 투기 종목, 싸우는 종목 이런 종목에서는 상대방을 뭐 때리거나 쓰러뜨려서 그 뭐 주저앉히면은 이제 잘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긴 거고 그거를 그렇게 하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폭력 자체는 사실 좋지 않은 거니까 뭐 어떤 명분으로도 폭력은 좋은 게 아니니까 반드시 규칙이나 뭐 불문율, 뭐 스포츠맨십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위험을 통제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복싱에서 한 선수가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때려서 이렇게 방어를 하지 못하고 있을 때는 경기를 중단시키고 선수를 보호하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런 폭력들은 그 합법적이라고 봐야겠죠. 법에 합당하다 이런 얘기죠. 규칙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정답은 합법적 폭력이 맞겠습니다. 부당한 폭력이라는 거는 그 마땅하지 않은 거란 뜻이니까 뭐 말이 안 되고요. 비목적적 폭력, 목적이 없이 막 때린다는 뜻인가요? 이런 표현은 전 본 적이 별로 없는데 아무튼 반사회적 폭력, 이건 진짜 안 되겠죠. 뭐 어떤 이유로든 사회를 그 무너뜨리는 폭력인데 이런 거는 무슨 뭐 저기 폭동이라든가 이런 건데 안 되죠. 스포츠에서는 일어나면 안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답은 뭐 1번으로 합법적 폭력으로 봐야겠죠. 그래서 합법적 폭력이 들어가 있는 스포츠 종목들이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뭐냐면은 아니 스포츠라는 게 그 건강하고 그러려고 하는 건데 이게 사람을 다치게 하고 심지어는 뭐 죽음에 이르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폭력을
이 규칙이 허용하는 종목을 놔둘 수 있냐 뭐 이런 주장도 일부에서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스포츠라는 게 인간의 그 투쟁심 또 경쟁심 이런 것들을 세련되게 순화시키는 거다 보니까 또 폭력이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지금과 같이 진화해 온 것이고 그렇게 해서 10번 문제의 답은 합법적 폭력으로 예,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문제를 살펴봤고요.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도 곧 제작해서 예, 올리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오늘 녹화는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